안녕하세요. 알찬 방송 그리고 밝은 방송 여러분과 함께하는 최후의 오크의 경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추오쿠입니다. 이스라엘을 지지하긴 하지만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민간인 희생을 막고 또 주변 아랍국들과의 확전을 억제하기 위한 소통도 하기 위해서 중동으로 직접 달려가신다는 우리 미국 대통령님. 하지만 또 기가 막힌 타이밍에 공교롭게도 안타까운 일이 터졌습니다. 가자 지구의 병원이 폭격을 당해서 500명이 사망하고 더 많은 사상자가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서로 상대방 탓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또 혹시나 했던 평화와 휴전에 대한 기대감이 물 건너가게 되고요. 이스라엘 내 팔레스타인 자치지구에 대한 탄압과 종교적 모욕을 참을 수 없었던 주변 이슬람 국가들의 반유대주의 여론은 더욱더 자극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레바논, 시리아, 예멘, 그리고 이란 등의 강경파들은 더욱더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는 그런 판으로 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결국 요르단 방문을 취소했고요. 이날 이집트와 요르단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바이든과 같이 만나서 하려던 사자회담이 이들의 보이콧으로 무산되었습니다. 이집트와 요르단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미국을 싫어하는 아까 말한 이란, 레바논, 예멘, 시리아 이런 나라들과 달리 그래도 아랍권 국가 중에서 비교적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뭔가 좀 평화적으로 해결 노력을 볼 의향이 있는 온건파 세력들입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도 지금 서한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얘기하는 거죠. 온건파들. 그들마저도 이스라엘만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미국과는 얘기하고 싶지 않다 하고 등을 돌려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하루 전에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했던 내용, 즉 이 가자 사태에 대해서 침묵하지 말고 우리가 행동으로 대응해야 할 때가 오고 있다라는 이례적인 강경 발언이 상대적으로 더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이란 무장 세력 국가와 단체들의 가장 최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대통령보다도 위에 있는 이 사람이 얘기하면 거의 이제 그런 쪽으로 갈 확률이 큰 거죠. 이 와중에 가자지구 남부로 대피하라고 해서 모인 팔레스타인 민간인들도 남부 지역이 이상하게 실수를 하면서 떨어지는 공습 때문에 아무런 방패 없이 희생당하는 일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고요. 이제 집도 절도 없이 맨몸으로 떠나와서 일주일이 넘는 오랜 시간 동안 유엔과 국제사회의 구호도 힘들어지는 와중에 가자지구 내로 들어오는 물, 식량, 전기, 수도 등은 계속 막힌 상태가 되다 보니까 노약자, 부녀자, 아이들의 생명은 더 이상은 버티기 힘들 정도라고 합니다. 아이들 분유에 탈 물도 없다고 하죠. 그러나 스스로의 영혼이 내는 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저 사회에서 교육받아 세뇌된 기계적 정신 반응으로 또 한 번 자기 자신을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솔로몬 재판장으로 빙의시키면서 이 현상에 판결을 내리려 하고 있고요. 사실 그래봤자 예전 중세시대의 마녀사냥이나 20세기의 가부장적인 남녀 차별 그리고 온 세상의 아이들 앞에서도 자연스럽게 간접 흡연을 하던 그 당시의 기준처럼 결국은 지금 이 시대 이 국가에서 태어나서 보고 들은 어찌 보면 긴 인류의 역사 속에서 보면 아주 짧게 한시적으로만 통용되는 정말 허약하기 그지없는 근거 논리에서 도출되는 결정들이겠지만 다들 그런 생각은 못하죠. 그래서 지금의 팔레스타인 사태에 대해서 누구 책임이냐, 그리고 너희는 왜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냐, 예전에 어떤 일을 저질렀길래 결국은 누가 더 나쁜 놈인가, 저울로 재듯이 재고 지금 당하는 일이 안타깝긴 하지만
너희들은 어쩔 수 없는 거다 라고들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저는 크리스찬은 아니지만 그 옛날에 이런 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여자가 간음을 했다면서 공개된 석상에서 이 여자의 죄를 그 당시에 사회적 가치에 비추어 심판하고 모든 사람들이 돌을 던져 때려 죽이려고 할 때 어떤 분이 나서가지고 그러지 말라고, 너희 중에 진정으로 죄가 없는 사람만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고 온몸으로 막아섰다고 합니다. 그때 이 주변에 모인 사람들은 넌 도대체 누구냐? 야, 너는 뭔데 이 여자에게 돌을 안 던지냐? 네가 잘 모르나 본데 이 여자가 돌로 쳐 맞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함부로 나서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어린 소녀가 강간당하고 어떤 무해한 사람, 정직한 사람이 말도 안 되는 묻지마 폭력에 희생당하고 또 가족을 위해서 새벽일을 나가려 하던 우리의 정직한 아버지가 음주운전자에 의해서 희생되거나 할 때, 그때 판사가 내리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고 공감하기 힘든 너무나 가벼운 판결, 관용스러운 판결을 보고 굉장히 격분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서 판사를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자녀가 그런 식으로 희생되어도 어디 그때도 똑같은 판결을 내릴 수 있나 두고 보자 라고 소리를 칩니다. 하지만 지금 이 며칠 사이 이런 국제 분쟁 소식에는 혹시 우리가 그러한 판사들보다도 더 무감각적으로 잔인한 판결을 지금 마음속으로 내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아이를 향해서 어느 날 갑자기 폭격과 공습을 당해서 이렇게 희생되는 아이들을 향해서 여러분은 그 앞에 가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할 수 없단다 얘야. 그동안 너희 팔레스타인 삼촌 아저씨들이, 테러리스트들이 더한 일들을 더 많이 저질렀거든. 그러게 누가 이 땅에 태어나서 그런 과격 테러리스트들을 지지하래? 투표 좀 잘하지 그랬냐?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 아이들한테. 국제사회 역시 그간 역사의 교훈과 인류에 기반해서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합의하고 그것을 위해서 당장 가슴 아픈 희생을 막는 것을 우선순위로 하기보다는 항상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 마치 국제 외교에서 제일 잘하는 것이라라는 이상한 논리들을 다들 정답처럼 받아들이면서 몸을 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 분쟁에서 당하는 민간인들의 피해를 어쩔 수 없는 희생으로 계산하면서 마치 솔로몬식의 아기를 반으로 잘라서 각자 부모라 주장하는 두 여인에게 나눠주어라 라는 식의 판결은 당장의 큰 부조리를 막기 위해서는 효과가 있을 것 같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온 수많은 역사의 교훈 속에서 절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고 오히려 그 이후에 더 많은 부작용들만 연이어 생산해낸다는 것을 증명해왔지만 그래서 많은 성인이나 선각자, 선지자들이 인류의 영성을 개화하려는 노력과는 상관없이 인류는 시대를 통과하면서 지금도 똑같은 가치 판단의 실수만 내리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볼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개미들은 앞서 개미가 지난 자기들만의 페로몬의 흔적을 찾으면서 돌아갈 길을 찾는다고 하는데요. 앞에서 그 길잡이 역할을 맡은 개미가 길을 잘못 드는 순간 뒤에 따라오던 개미들의 페로몬 향을 자기들이 앞서 왔던 흔적으로 착각하고 그 뒤를 계속 돌면서 이 앞 사람들한테, 이 앞에 있는 개미들한테 길 안내에 모든 판단을 맡기고 맹목적으로 쫓아가는 개미들이 그 뒤를 따르기 때문에 한없이 무한궤도처럼 회전하면서 길을 헤매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고 합니다. 이게 그 사진입니다. 개미들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분명 이 길이 맞다고 했는데 왠지 계속해서 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는 기분인걸. 그 개미들을 내려다보는 보다 상위적인 존재가 이 개미들을 본다면 우주에 있는 보다 상위적인 존재들이
이 지구의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을 본다면 이 개미들을 보는 것과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봐라. 또 똑같은 곳을 맴돌고 있다. 어쩔 수 없는 하등 종족이다. 이번에도 틀린 건가? 상관없다. 어차피 시간이란 영원히 존재하는 현재일 뿐이니까. 한편 불과 한 달 전에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에이브람스 M1 탱크는 지원해 줄 수 있지만 그래도 아주 멀리 장거리 타격, 모스크바나 러시아의 중요 시설까지 한 번에 때려부실 수 있는 사정권에 들어가는 에이테크스 미사일만큼은 그 당시 안 좋아진 국제사회의 여론을 의식하면서 9월 20일경 얘기입니다. 한 달도 안 됐습니다. 확전을 자극하는 위험무기이기 때문에 에이테크스만큼은 지원해 줄 수 없다고 난색을 표했었습니다. 당시에는 이번 이스라엘 전쟁이 터지기 전 얘기죠. 바로 전이죠.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점점 서방 세계에서도 피로감이 더해지고 있었고 사방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정당성에 대한 회의감도 작년과 달리 여기저기서 튀어나오면서 여론이 많이 악화되고 있던 시점입니다. 그때 당장은 힘들지만 그래도 앞으로 어떻게 해서든 장거리 타격 미사일인 에이테크스 역시도 언젠가는 미국이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보겠다면서 너무 실망하지 말라고 서운해하는 젤렌스키를 바이든이 다독인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그 당시 기사입니다. 한 번씩 블로그에서 보시고요. 주요 내용들 이렇게 달래줬죠. 바이든이. 그런데 이번 10월 7일부터 이스라엘 전쟁으로 시끄러워지고 모든 세계의 여론이 이쪽으로 쏠리는 동안 아무도 모르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은근슬쩍 이 선을 넘는 무기 에이테크스가 우크라이나로 넘어갔습니다. 사정거리 300km짜리 미사일이죠. 그리고 오늘 우크라이나는 미국한테 지원을 받은 에이테크스로 러시아의 주요 군사시설을 날려버렸다고 오늘 자랑하는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이처럼 끊임없이 전쟁의 불길이 사그러들지 않도록 어디서든 불쏘시개를 계속 넣는 일은 사방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말 세계 평화를 위해서 발로 뛰고 있는 그들일까요? 더 많은 힘과 무력으로 상대를 짓밟으면 그걸로 정말 모든 게 해결이 되었었나요? 아니면 그 후에 시간이 지난 후에 서로가 더 큰 위험을 가져왔던가요? 얼마 전 영화로 유명한 크리스토프 놀란 감독의 오펜하이머에서 원자탄을 개발해서 상대 국가들한테 범접할 수 없는 위력과 힘을 보여주면 세계에 평화가 올 것이다 생각했지만 이 사람은 곧 자신이 발명을 후회하죠.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전 세계가 경쟁적으로 똑같은 핵무기를 가지려 할 것이고 이것은 잠시 세계의 평화를 가져오는 것 같지만 이런 식의 논리는 결국은 더 큰 위험과 공존이 아닌 자멸을 초래할 뿐이다 라고 생각하고 뒤늦게 자신의 과오를 바로잡으려 노력하지만 그 노력들은 결국 이념파들에 의해서 빨갱이 간첩으로 몰리는 고초를 겪게 됩니다. 이제 지난 3월부터 일어났던 최초의 전쟁에서 1년 6개월이 지나면서 국제적 분쟁이 있을 때 국제사회가 같이 지켜나가던 기본적인 룰은 사실상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처음에는 확전을 우려해서 이것은 선을 넘는 무기라 안 된다 하는 것이 작년부터 금년까지 어떤 특별한 국제적인 합의나 여론의 설득 없이 그냥 그때그때 사람들이 굉장히 혼란에 빠졌을 때 모든 게 다 선을 넘어서 이루어집니다. 가진 자와 힘센 자가 하고 싶은 대로 정하는 것이 매번 새로운 국제사회의 룰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향은 분명히 전쟁을 휴전시키는 게 아니라 갈수록 더 크게 키워나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번 가자지구 병원 폭격 사건에 대한 입장들이 다릅니다. 이스라엘군은 이슬라믹 지하드 무장 세력이 로켓포를 발사하려다 그것이 실패해서 오발 사고가 난 것이 병원에 떨어져 화재가 나서 그것이 번진 거다. 우리 잘못이 아니다. 이스라엘 지하드는 이스라엘이 만들어내는 조작이고 거짓말이다. 또 유엔에서는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파악하기에는 병원은 정말 서로 다른 주장을 하니까 아직 모르겠다. 하지만 그 옆에 있는 학교를 이스라엘군이 공습한 것은 틀림없다. 자기들이 보기에.
최소 이 학교에서도 어린아이들이 지금 사망했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모두 1년 동안 지구상 최고의 빌런이라고 욕했던 푸틴이 차라리 지금은 신사로 보일 정도입니다. 요즘은 선을 많이 넘고 있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민간인 구역의 아파트나 건물이 공습당한다고 해서 보면은 건물의 일부만 떨어져 나갈 뿐이지 지금 가자지구의 영상처럼 순식간에 주변 건물 4-5개가 한꺼번에 폭삭 무너질 정도의 무차별 공습도 하지 않았고요. 아이들이나 민간인 시설이 다치게 되면 그나마 푸틴 같은 경우는 나와서 변명이라도 했습니다. 전쟁 초기에 이런 안타깝고 비참한 참상과 많은 희생들은 또다시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하게 되고요. 모든 것이 작년 우크라이나전 초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습니다. 상황이 데자뷰입니다. 또 그 사이에 숨은 기획된 의도와 선동 때문에 사람들은 당장의 분쟁을 막고 그 안에서 희생자를 구해내기 위해서 다같이 팔을 걷어붙이기보다는 그 전쟁을 구경하는 우리끼리 서로가 멱살을 잡고 싸우면서 이것이 누구 짓이고 누구의 책임이 더 큰가, 누가 원인을 제공했는가를 따지면서 마치 옛날 드라마에서 개작두로 아이의 몸을 어디 부분에서 잘라내는 게 맞는지 스스로 명판결 솔로몬이자 포청천을 자처하면서 사실은 이러한 누가 저질렀는지 알 수 없는 이상한 참상들, 우리의 감정을 더 선동하고 세뇌하는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즉 전쟁 초기에 어디서나 나왔던 일, 바로 이 정보 조작전에 휘둘리면서 마치 앞선 오리 엄마를 쫓아가는 새끼 오리들처럼 앞선 페로몬 개미들을 따라 한없이 맴도는 일개미들처럼 정말 인류가 봐야 하는 옳은 최선의 가치가 무엇인지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당장의 현상에 맹목적으로 집착하면서 따라가게 되는 그런 대중의 목매함을 수백 년 동안 여러 사건에 걸쳐 보여줬는데 작년에도 보여주고 또 치매 환자처럼 올해도 똑같이 지금 그런 모습들을 세계인들이 보여주려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이용해서 그들이 원하는 잘못된 방향으로 대중을 쉽게 끌어가는 일이 즉 늘 그래왔듯이 또 작년처럼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비참한 참상을 보여주는 한 사건에 대해서 누구의 잘못인가를 열심히 따져서 그에 따른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는 그런 식으로 사회 정의가 진행되는 것을 최우선순위에 둔다는 게 얼마나 부질없는 짓인지 우리는 시간이 지난 후에 종종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그 전에 우리 모두의 영혼이 외치는 소리, 이유야 어쨌든 과정이야 어쨌든 숭고한 생명이 더 이상 희생되는 것을 일단 막는 쪽으로 우선순위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그런 얘기들을 까맣게 잊고 자칫 감정을 선동하는 언론의 선동에 조종당하기 쉽다 이겁니다. 이게 언제적 뉴스냐면요. 한 달 전 9월 20일 뉴스인데요. 이 당시 우크라이나의 도심 시장에서 미사일 공습이 일어나고 17명이 사망했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강력한 폭발로 최소 17명이 사망하고 32명이 다쳤죠. 당시는 그날은 공교롭게도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키이우를 방문하기로 돼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이때 이런 무참한 민간인 학살 사고가 났고요. 이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가 집중하는 언론에 대고 미국의 국방부 장관을 대동하고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얘기를 합니다. 어린이를 포함해 최소 17명이 사망하고 32명이 다쳤다. 러시아의 만행으로 인해서 맹비난을 했죠. 이번 재앙적인 공습은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밝혀지기를 우크라이나 방공 미사일이 시스템에서 잘못 발사돼서 자기들이 자살 꼴른 것처럼 자기들의 실수인 것 같다라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얼마 뒤에. 우크라이나는 당시에 러시아군이 발사한 S-300 미사일 때문에 지상 목표물
지상 목표물이 타격됐다고 밝혔지만 현장에 널린 잔해와 파편의 모양을 측정해 보니까 러시아께 아니고 오히려 우크라이나군의 미사일과 일치했더라. 이에 따라서 우크라이나군은 뒤늦게 보안당국이 이번 사건을 조사 중이면서 국내 법률에 따라 더 이상 자기들이 자세한 거기에 대한 언급은 불가능하다라고 지금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또 그 유명한 미국의 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을 폭파했던 9.11 테러, 당시 9.11 테러 주범이라고 잡힌 아랍인 5명이 있습니다. 그 5명이 지금 어떤 처벌을 받고 계신지 혹시 아십니까? 정당한 재판도 없이 지금 22년째 구금만 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쿠바에 있는 미국의 군사기지가 있고요. 영구 대여했죠. 미국이 쿠바 땅에서. 거기에 미국 군사기지 안에 관타나무 수용소가 있습니다. 군사법정에서 죄인이 된 사람을 수용하는 수용소죠. 여기에서 테러 용의자 30명이 지금 9.11 테러 용의자 30명이 그 안에 수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테러 용의자들 30명이 수감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9.11 테러의 주요 용의자인 5명이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민간 재판을 못 받고 군사재판, 제대로 되는 민간의 어떤 변호와 사건 조사 없이 급하게 국방부에서 이들을 체포해서 군인 신분인 것처럼 군사재판을 외부의 비공개로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확실하게 9.11 테러에 의한 확실한 그 범인들이 맞다 해가지고 지금 수용소에 가둔 겁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용의자라고 할까요? 22년 동안 군사재판에서 군사법정에서 밝혀내려 했지만 제대로 밝혀내질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도. 오히려 이 사람들이 나중에 자백을 하는데 그것이 CIA의 고문 때문에 의한 거짓 강요 자백임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증인들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억지로 짜맞추어진 잘못된 CIA의 증거들이 많다는 얘기가 지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자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9.11 테러 때 자기 가족을 희생당한 민간인입니다. 이분조차도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는 그 후 11년이 넘도록 제대로 된 재판조차 시작도 하지 못하고 있는 군사법정 재판부에서 끝까지 이 사건을 고집하면서 제대로 재판을 하고 이 사람들이 범인인지 밝혀내고 처벌을 내려야 되는데 민간 재판소로 이거를 케이스를 넘기지 않고 자기들이 어떻게든 증거를 찾겠다면서 군사재판부에서 이 사람들을 억류하고 지금 끌고 가고 있는데 희생자의 유가족이 봐도 이것은 아닌 것 같다. 너무 답답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은 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이다. 오히려 자기는 이 테러 용의자들보다 미국 정부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다. 금년 9월 11일이 9.11 테러의 22주년이랍니다. 그런데 22주년이 지났는데 22년이 됐는데도 어떠한 정의도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게 너무 자신은 안타깝다. 9월 11일 날 저번 달에 테러 공판이 재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군사법정의 재판장이 또 내년 4월 은퇴를 선언합니다. 이런 식으로 벌써 그동안 재판장이 8명째 무슨 이유에서인지 자의반 타의반 사임을 하게 됩니다. 계속 이 재판이 제대로 끝내지지가 못하고요. 질질 끌면서 다음 재판장한테 케이스가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미국 군 검찰에서는 이 용의자들에 대해서 감형 없는 무기징역을 거래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번에 이런 식으로 형량을 협상하는 것을 대통령의 권한으로 거부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22년 동안 군 검찰이
어떻게든 이 사람들이 범인인 걸 확정 지으려 노력을 했지만 제대로 된 증거를 들이밀지 못한 거고요. 재판장들은 계속 사임을 하면서 이 사건을 질질 다음 타자한테 넘기면서 끌어만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검찰이 어느 정도 항복하고 너희들이 확실히 범인이라는 증거를 우리가 가지고 너희들한테 어떤 처벌을 내리기는 솔직히 좀 힘드니까 그런다고 해서 너희들을 군사법정에서 놔줄 마음도 없다는 걸 너희들도 알 거다. 어떻게든 22년이 아니라 앞으로 50년 동안도 너희들을 계속 여기다 구금해 놓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 서로 간에 어느 정도 용의를 인정하고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감형은 없는 무기징역으로 서로 타협을 보자. 그런 식으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 변호인단들도 많이 지쳐가지고 슬슬 그런 쪽으로 그러면은 어떻게든 이길 수는 없을 것 같으니까 타협을 볼까 하던 중이었는데 바이든이 그거를 거부한 겁니다. 그 이유는 법적으로 이런 식으로 무기징역 협상을 받게 되면 법적으로 다시는 얘네들한테 사형 판결을 내릴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이들이 감옥 안에서 책을 쓰든 뭘 하든 자기들의 억울함에 대해서 또 얘기할 때가 올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정권에서는 얘네들을 걸고 넘어가서 사형을 시키고 싶은 겁니다. 입막음을 하기 위해서. 그걸 지금 22년째 끌고 있고 심지어 희생자의 유가족들조차도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말이 나오는 정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참 생각해야 될 게 많은 이 세상에서 어떤 식으로 정의를 집행하는 게 맞은가, 아니면 우리가 정의 집행이라고 믿는 것보다는 당장 우리가 최선순위로 두고 막아야 할 일은 무엇인가,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봐야 될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는 빠르게 줄서기 하는 국제 세력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오랜 시간에 꼬리를 잇는 보복에 따른 대다수 민간인들의 아픈 상처들은 이스라엘이든 팔레스타인이든 각자의 진영 안에서 최고 꼴통 극렬파들을 지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한마디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꼴통 대 꼴통이 맞붙게 된 겁니다. 네타냐후 정권과 하마스의 대결이죠. 이러한 지난날의 복잡한 사연들이 당장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얻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 꼴통들의 참혹한 만행에 지구인이 분노하게 될 뿐이고, 누가 먼저 건드렸냐, 누가 지금 당장 더 참혹한 만행을 저질렀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각자 심판의 저울을 갖다 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난 모든 역사 속에서도 그랬고, 작년도 우크라이나 전쟁 때에도 사람들의 감정만 충실히 조종하면서 이 전쟁의 뒷배경을 보고 역사의 교훈을 살려 해결책을 찾아보려 하는 것보다는 당장의 비인륜적인 행위를 한 주체를 악의 축으로 지목하고 그들과 그들에게 지원하고 협조해주는 모든 세력에 응당한 제재를 가하는 쪽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또 비슷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또 외세 열강들은 알게 모르게 자신들의 외교적 이권과 정치적 욕심을 대의 명분 아래 몰래 가려놓고 실현하려 할 것입니다. 여기에 링크된 동영상들은 전쟁 초기에 참혹한 내용들인데 지금은 블라인드 처리됐습니다. 이처럼 끔찍하고 자극적인 뉴스들이 처음부터 판을 쳤고, 특히 이들과 무관한 타국 외국인들의 희생은 국제사회가 먼저 이 전쟁을 일으킨 하마스와 팔레스타인, 그리고 그들을 도와주는 연계 세력을 응징해야 한다는 감정적인 주장을 처음부터 받아들이기 쉽게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 뉴스 중에 하나를 보면 이스라엘의 집단 농장에서 아기를 포함한 일가족이 총에 맞아 몰살된 현장이 나왔었습니다. 군 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아기 시신만 무려 40구랍니다. 어린이 시신만. 이스라엘의 방위군 소령이 나와서 내가 39년간 복무하면서 이런 것은 본 적이 없었다. 우리 부모 세대와 조상들이 유럽에서 겪었던 나치의 유대인 대학살, 홀로코스트도 이 정도였을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2차 대전 이후 유대인들은 나치의 유대인 학살, 즉 홀로코스트에 대해서 세계적 경각심을 세우는데 많은 자본과 노력을 투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사실 유태인보다도 더 많은 소수인종, 유색인종이 더 많이 학살당했는데도 전쟁 통해 지금은 사람들이
유대인이 그 당시에 가장 큰 피해자인 것처럼들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자꾸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홀로코스트의 나치와 같은 악마로 동일화시키려는 노력이 처음부터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년간 나치처럼 사람들을 탄압한 주체는 바로 이스라엘의 유대 정권이 더 심했었습니다. 재작년에 네타냐후가 국내에서도 버림받고, 그래서 세계 이스라엘 국내에서 자국민들한테 여론이 버림받았던 거죠. 그래서 세계 여론이 이스라엘들에서 굉장히 안 좋았을 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거리를 두던 미국이 네타냐후를 오랫동안 총리 취임했는데 미국으로 초청도 안 했죠. 그런데 이제는 10월달 들어서 단 하루 만에 전쟁이 나고 나서 네타냐후 정권과 이스라엘에 대한 전폭 지지를 미국이 천명했고, 아주 발빠르게 항공모함을 이쪽으로 가깝게 붙이면서 실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전에 같이 살펴보았죠. 즉 8월 브릭스 회의 이후에 달러 패권, 기축통화 패권 전쟁의 관점에서 우려했던 제2의 전쟁이 결국은 8월부터 9월, 10월 2달 만에, 사실 8월 만에 8월 20일 정도에 브릭스 회의가 있었으니까 2달도 아니죠. 거의 한 달 반 정도 만에 결국은 터진 겁니다. 그 당시 찍었던 영상이죠. 11개국이 연합해서 페트로달러를 깨부수려고 하는데 경제 전면전이 이제는 좀 더 격정적인 뭔 일이 터질 거다 우려했던 얘기죠. 이번 정치적인 선전 프로파간다의 주된 형식은 사실 첫날부터 이미 나왔었습니다. 첫째는 팔레스타인의 만행이 예전 나치의 유대인 학살, 홀로코스트와 동급의 만행이라는 식의 선전이고요. 그러니까 이들은 당연히 지구 위에서 말살되어야 할 조직이다. 어디처럼? ISIS처럼. 툭하면은 유대인 학살, 홀로코스트와 ISIS에 대해서 자꾸 비유하는 얘기들이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그때 이후로. 둘째는 이러한 불행한 상황을 만에 하나라도 자신들의 입속을 위해 이용하려는 세력들이 있으면 걸리기만 해봐라. 우리 미국이 가만 안 둔다라는 식입니다. 그러면서 다분히 이란, 중국, 러시아, 시리, 북한 등을 계속 겨냥해서 얘기를 합니다. 유럽은 비록 미국과 같이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편이긴 했지만 최근에는 그보다 억울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지지하기 시작했고, 이스라엘 네타냐후 정권을 비판하는 여론이 21세기 와서 굉장히 많아졌던 그런 쪽입니다. 또한 팔레스타인 자치지구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을 항상 유지하면서 유엔에서 유엔 인권단체가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항상 상주하고 거기에 물자를 들여오면서 그동안 도와주기도 했지만 유럽 안에서도 그런 구호단체들이 활발하게 각 나라의 지원을 받아서 활동을 해왔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전쟁에서는 초기부터 아주 발빠르게 동시에 이스라엘 지지를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5개국이 첫날부터 이렇게 나왔죠. 이들의 말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동안 당한 게 많고 억울한 점이 많은 건 우리도 이해한다. 하지만 누가 뭐래도 하마스의 행위는 용서받지 못한다. 그래서 하마스를 응징하는 이스라엘을 우리 유럽은 지원한다. 그 과정에서 또다시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 사람들, 즉 하마스를 지지하지 않거나 혹은 무관한 민간인들도 많이 죽어나가겠지만 그 정도는 어쩔 수 없는 일, 나보고 어쩌라고, 이런 식이었죠. 물론 젤렌스키 이 양반도 바로 지지를 표명하고 나섰습니다. 이스라엘, 아니 네타냐후 정권의 속내는 이미 뻔합니다. 이번 기회에 이스라엘 국토라고 주장하는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이 내부에서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완전히 추방하거나 완전히 없애버리는 인종 말살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들이 믿는 유대 극렬주의의 신의 뜻이니까요. 유엔 안보리 회의에 가서도 이스라엘 대사는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하마드는 대량 학살을 자행하는 이슬람 지하드 테러 조직으로 ISIS와 전혀 다르지 않다. 알카에다와 전혀 다르지 않다. 그들은 대화를 원하지 않는다. 오직 우리 유대인 국가의 전멸 하나만을 원하는 세력들이다. 이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전쟁이 아니라 우리 전체 자유세계에 대한 전쟁이라고 유엔에 가서 주장을 합니다. 또한 작년 우크라이나 전쟁 때와 마찬가지로 또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그게 뭐냐면 전 세계의 여러 굵직굵직한 정재계 인사들과 기업인들도 즉각적으로 미국 정부의 뜻대로 혹은 유대인들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제이미 다이먼 등 JP 모건 수장이죠.
미국의 기업인들이 공동으로 이스라엘 공개 지지를 처음부터 하고 나섰고요. 미국의 많은 대기업들,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다 모여서 기업인 협회 같은 데서 이스라엘과 연대하겠다. 끔찍한 공격을 규탄하면서 이스라엘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뭐든지 하겠다고 지지를 표방하고 나섰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서구 사회의 최상위 포식자 계층에는 모두 유대인이 포진해 있습니다. 미국의 정재계는 거의 유대인이 독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지지하지 않는다면 이 서방 세계에서 정치적, 경제적으로 살아남기는 힘든 환경입니다. 하지만 중동에서 생산되는 원유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우리 같은 아시아 국가들은 쉽사리 이스라엘 쪽만 처음부터 지지하고 나서기는 힘든 게 사실입니다. 그랬다가 예전 70년대 중동 사태에서 찍혀가지고 엄청난 석유 파동을 그때 겪으면서 엄청 우리가 고생했었죠.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처음에 사우디와 산유국들이 과연 이스라엘을 지지하는가, 그거를 눈치를 조심스럽게 우리는 살필 필요가 있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전쟁 초기에 지금 유럽 같은 G7 국가들이 전부 다 미국과 함께 이스라엘을 바로 지지하고 나섰지만 일본은 이때 중립기여를 딱 박았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5개국 정상들이 발표한 공동 성명에도 이때는 처음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사우디나 팔레스타인 같은 데 전화를 걸어서 양쪽의 의견을 물어보고 의견을 살피고 자기들의 입장을 정리하는 데 굉장히 고심을 했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일본은 전체 원유 중에 무려 94%를 중동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합니다. 이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레이트 두 나라에서 수입하는 게 무려 76%를 차지한다고 하니까 이 두 나라하고 서로 반대되는 진영을 너무 강하게 입장을 표명해서 나중에 에너지 수입에 큰 문제가 되고 싶지 않은 거죠. 외교는 항상 자기가 어떤 것이 정의라고 생각하든 조심해야 됩니다. 입을 조심해야 되죠. 일본은 이미 초반부터 이 싸움의 진면목을 알고 있습니다. 저랑 같이 세계를 제 세계관으로 보시는 분들은 아시죠? 예전처럼 사우디와 아랍에미레이트가 미국과 이스라엘을 순순히 편들어주지 않으리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고요. 우리의 세계관에 있는 일본도 당연히 처음부터 그걸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중동 전쟁은 결국에 브릭스에 붙으려는 중동 연합 세력을 견제하기 위함임을 우리가 알고 얘네도 눈치채고 있고요. 그럼으로써 과거에는 침입하였던 사우디나 아랍에미레이트 그리고 이집트 등도 이번에는 팔레스타인 전체 이슬람 세력을 위한 입장을 공동 지지하고 나타내리라는 것을 사실 어느 정도 예상하고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이미 일본은 미국과 G7과 한 배를 탄 지 오래죠. 더구나 차후에 아시아 전선에서는 그 어디보다도 가장 큰 역할을 맡을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며칠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이스라엘과 연대하기로 일본도 결국은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미 경제계에서 이렇게 단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뭘 위해서? 지금 이 연대를 표명한 게 누구냐면요. 주요 7개국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모인 겁니다. 재밌죠? 미국의 연준은 처음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을 때 바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자기들도 거기에 힘을 보태겠다고 선언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이스라엘 전쟁에 대해서는 팔레스타인에 대한 지지 여론도 전 세계에서 만만치 않기 때문에 물론 우리나라에선 그게 뭔 소리냐 하겠지만 전 세계에서는 사실 그동안 이스라엘의 그런 압제에 대한 정보가 많이 공개되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가 20세기 때 가지고 있던 그런 잘못된 편견과 달리 이 사람들도 훨씬 더 많이 당해서 굉장히 억울한 면이 많구나라는 그런 여론이 이미 많이 21세기에 들어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은 이번 전쟁이 터졌을 때 미국 연준은 지금까지도 입장을 표명을 안 하고 있죠. 이스라엘 전쟁에 대해서 중립을 딱 지키면서 세계 여론의 눈치를 보고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먼저
G7의 모든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장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스라엘과 연대하겠다는 이런 입장식을 표명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아직 확전이 정해진 것도 아닌데 여차하면은 팔레스타인 지지 연합들을 몽땅 러시아처럼 자기들이 힘을 합쳐 경제 제재라도 할 것처럼 준비하는 모습들이 이미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일단 미국의 원조는 받고 있지만 이스라엘의 네타냐후가 보통 꼴통이 아닌 것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의외로 얘가 모든 것의 엑스맨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총리는 초기 기자회견에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의 전쟁을 통해서 중동을 변화시키겠다고 당당히 얘기합니다. 즉 이번 기회에 가자지구 씨를 말리겠다. 아니 서한지구까지 모두 아예 지상에서 없애주겠다. 이스라엘 땅에서 팔레스타인 자치지구를 몰아내는 게 원래 우리 정파의 소원이다. 또한 이로써 중동 지역의 정세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겠다. 이런 말과 저는 똑같이 틀렸습니다. 더 이상 팔레스타인을 지원하는 요르단이나 시리아, 이란마저도 함부로 우리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깝치지 못하도록 하겠다. 그게 우리 극렬 정파의 목표다. 미국은 아직까지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고 뒷짐지지만 내가 반드시 이란이 그 배후라는 것을 밝혀서 엿먹여주겠다. 이란이 핵 개발하는 것은 분명하니까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란 아주 쑥대밭을 만들었어야 했는데 그걸 몇 년 전에 다 못 이뤘던 게 천추의 한이다. 이번에는 반드시 잘 엮어서 이란을 철저히 짓밟아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극렬 꼴통인 네타냐후인데도 불구하고 미국과 금융 세력들은 이번 작전에 네타냐후를 선택하는 무리수를 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찬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전 영상에서도 브릭스 회의의 막판 반전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했죠. 예. 자, 요거를 그대로 두면 정말로 내년부터 전혀 예측 못한 일들이 벌어지면서 미국의 기축통화 생명이 갑자기 위협받을 수도 있는 그런 변화의 바람이 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뭔가 다시 기어오르지 못하도록 경제적으로 얘네들을 완전히 무릎 꿇려야 될 필요가 더 커졌다. 그래서 경착륙의 위험이 더 커졌다. 전쟁의 위험도 더 커졌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었죠. 자, 그럼 팔레스타인과 하마스는 지금 전쟁 초기부터 말도 안 되는 그 인질극과 아이들을 희생시키고 이스라엘 건너와서 정말 반인륜적인 행위들을 저질렀는데 이 팔레스타인과 하마스를 과연 우리가 동정해야 될까요? 얘네들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있는 걸까요? 한번 살펴보죠. 전쟁 초기에 이런 뉴스도 나왔습니다. 어린이 인질 구타 영상이 유포되고 전쟁 첫날부터 인질로 끌고 간 무고한 민간인들이 그들 하마스의 전리품이 되어서 희롱당하고 구타당하면서 생사를 알 수 없는 모습이 SNS에 퍼지면서 그 동영상을 접한 각국의 가족들의 애가 끊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 감정을 자극하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각국의 언론들은 경쟁적으로 방송했죠. 그리고 미국은, 아니 유대인은 빠르게 팔레스타인과 그 뒷배경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면서 이 싸움을 몰아갔습니다. 하지만 지난 오랜 시간 동안 팔레스타인 주민들과 민간인들이 받아온 모욕, 구타, 살상의 현장들은 왜 지금처럼 이렇게 전 세계에 고루 방영되면서 알려지지 못했을까요? 지난 11일, 즉 전쟁이 터지고 불과 5일 후에 미 국무부에서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기자들을 데리고 팔레스타인 사태에 대해서. 여기 영상 링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자들이 재밌는 질문을 합니다. 국무부 대변인이 나와서 미국은 이스라엘 편에 설 것이다. 하마스의 잔인한 테러 공격에 맞서 싸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질문을 받는데 한 기자가 질문을 하죠. 이미 지난 3월에 이스라엘 재무장관은 팔레스타인 마을을 지도에서 싹 지워버리자고 촉구했습니다. 강경파로서. 이번 주에는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가자 지구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인간의 모습을 한 동물들과 우리는 싸우고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또 네타냐후 총리는 예전부터 가자 지역을 포기하면서 여기를 쓸어버릴 거라고 서한지구까지 많이 말을 했었고, 또 이번에는 가스와 수도까지 끊어버리면서 가자 지구에 있는 모든 은신처가 전부 쑥대밭이 잔해가 될 것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자 지구에는 100만 명의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집권당, 현 집권당의 한 의원은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항상 인종 청소와 대량 학살을 촉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지금 오늘 당신 미 국무부 대변인이 하마스가 이스라엘 민간인들에 대해서 지금 벌인 이 참상을 보고서 하마스를 비난하면서 미국이 이스라엘과 연대할 거라고 발표를 하셨는데, 지난 이스라엘 지금 현 집권당의 이런 언동들과 행동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라고 역으로 질문을 합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살해당하는 것을 당신들 논리대로라면 이건 역시도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팔레스타인 아이들이 전쟁이 시작되고 단 5일 동안 이스라엘의 보복 공습 때문에 이미 80명이 공식적으로 죽었다는 걸 인정합니까? 굉장히 여기서 국무부 대변인이 진땀을 흘리죠. 확실히 우리나라하고는 분위기가 많이 다르죠. 이 사람들이 접하는 정보도 틀리고요. 예전에 헐리우드 영화 중에 이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몬스터라는 영화입니다. 실제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인데, 이 여자가 연쇄살인을 저지르고 재판을 받죠. 이 지금 교육을 못 받고 무식하게 어떤 그 젊었을 때부터 상처를 많이 받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사랑을 해야 될지 모르는, 어떤 식으로 세상을 살아야 될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사회에서 많은 차별과 공격을 받으면서 결국은 연쇄살인범으로 이 사람이 변해버린 그 사람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여자 연쇄살인범이었죠. 몬스터라고 해서 이 굉장히 무식하고 가난하고 교육받지 못한 이 잔인한 살인마 역할을, 사실 잔인한 것도 아니고 이제 뭐 우리가 아는 그런 막 사이코패스 같은 살인마는 아닌데요. 왜 이 사람이 결국은 살인을 저질렀을 수밖에 없는가,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역할이 헐리우드에서 굉장히 예쁘기로 소문난 샤를리즈 테론입니다. 근데 이 역할을 위해서 살도 찌우고 입에다 뭐 또 못생기게 보이려고 뭐 또 끼우고 눈썹도 다 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오는데요. 이걸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받았다고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얼마 전에 정유정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언급했었죠. 정유정의 사건은 죽은 사람을 애도하고 희생자를 애도하고 또 그만큼 정유정을 미친년으로 미워하면서 처벌한 것으로 이 사건을 종결짓고 잊어버리라고 우리들 앞에 떨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느끼면서 얼만큼 우리 각자의 영혼이 이 우주 속에서 진화하려는가, 그 계기를 주기 위해서 우리 앞에 펼쳐진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면은 이러한 비극은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그걸 깨달을 때까지 우리 앞에 반복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깨닫고 변화하려 할 때까지. 정유정이 그날 살인을 저지른 날 바로 전날 자기 아빠한테 전화해서 한번 하는 뭐 그런 얘기도 있죠. 예. 죄를 단죄한 후에 왜 이렇게까지 한 개인이 극에 몰린 상태로 변화되었나? 우리가 놓친 사회적인 책임과 잘못된 사회교육의 부작용은 무엇이었나? 제2, 제3의 정유정을 막기 위한 대비책들이 무언가 우리가 논의했어야 하지만 그런 논의는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예전 영상에서 한번 이거 언급한 적이 있었죠. 그때도 이 사건도 얘기를 했었죠. 미국에서 얼마 전에 있었던, 금년에 있었던 타이타닉호 관광 잠수정 사고. 한 아이디어를 낸 기업인이 자기가 잠수정을 같이 엔지니어들과 개발을 해서 물속에 침몰한 타이타닉호를 관광하는 상품을 만들죠. 그래서 아주 비싼 돈을 받고 백만장자들을 여기에 태워가지고 그 관광 상품으로 사업을 하는데, 이 잠수정이 너무 허접해가지고 문제가 생겨서 많은 사람이 희생당했죠. 당시 굉장히 제가 인상을 받았던 게,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일이 만약에 생긴다고 하면은 이 기업인들에 대해서
욕하고 이 사람을 어떻게 단죄하고 비난하고 그걸로 끝날 텐데, 이 사건이 딱 터졌을 때 제가 그 미국 쪽 기사들과 미국 사람들의 반응을 봤는데 굉장히 놀랐던 게, 여론이 반반입니다. 여론이 이제 반반으로 대립했다는 게 아니라 두 가지의 목소리가 굉장히 같은 비중으로 뚜렷하고 거세게 나오고 있었는데, 하나는 왜 이런 사람이 이런 잠수정을, 허접한 잠수정을 관광상품에 쓸 수 있도록 관계 당국과 부처에서 이거를 허술하게 허락을 해줬냐. 기업인 비난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전부 그 관계 당국과 사회적 책임을 비난을 합니다. 두 번째는 더욱더 놀라운 거는, 지금 이것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식으로 어떤 아이디어에 의해서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고 새로운 기업을 추진해서 사회의 어떤 경제 발전과 변화를 꾀하는 이런 참신한 개척자들이 지금 이번 이 사건 때문에 갑자기 여기에 찬물이 끼얹어지면서 좀 더 사회적 통제가 강화되면서 이런 움직임이 막혀서 이 사회가 경제성장과 개혁, 변화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이 사건 때문에 변하게 되면은 그것은 우리 사회의 큰 퇴보다. 그런 움직임이 없도록 조심해야 된다. 그런 목소리가 동시에 나온 겁니다. 이것이 선진사회와 우리 사회의 대응 방식에서 많은 차이를 보여주었던 상징적인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극우 네타냐후 정권의 만행과 국제사회의 기준을 아득히 넘어서는 그들의 탄압은 이미 지난 영상에서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런 기사도 있죠. 지난 75년간 계속된 피해 보복. 극우 네타냐후 정권이 이 불씨를 키웠나. 1948년 이스라엘 건국 이후 충돌이 본격화되면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봉쇄는 천장 없는 감옥이라고 국제사회에서 불려왔다. 올해 9월까지 팔레스타인에서 이미 금년 한 해 동안 이스라엘의 탄압에 의해서 사망자는 227명이 나왔을 정도였다. 이 지금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땅이라고 우기고 있는데, 원래는 여기에 같이 모여 살았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팔레스타인 사람만 모아가지고 이 서한지구와 가자지구에다가 몰아넣습니다. 이 땅은 오랜 시간 오스만 제국의 영토였다가 지금 터키의 전신이죠. 20세기 초반에는 영국령의 지배하에 들어갑니다. 사실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지명은 예전부터 역사적으로 이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지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이 동북아 공정처럼 자신들이 선택받은 민족에게 믿는 그런 민족들에게 서로가 자기가 유리한 역사관을 주장하죠. 종종. 이스라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팔레스타인이라고 세계 사람들이 부르는 걸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동해라고 부르는 걸 누구는 일본해라고 불리는 거를 원하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곳을 자기들 말로 가나안이라고 이 지역을 표기를 하고요. 또 오랜 시간 동안 국제사회의 힘을 행사해서 독도가 아니라 다케시마로 지도를 다 통일한 것처럼 이 지역을 가나안이라는 지명으로 전 세계에 널리 인식을 시켜왔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그간 노력 덕분인지 세계인들은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면 이제는 이 지역 땅을 떠올리는 게 아니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세력만을 지칭하는 그런 명칭으로 인식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지역은 고대부터 유대인 계통과 이슬람 계통이 서로 섞여갖고 모여 살면서 지내던 곳입니다. 우리나라의 화개장터처럼. 또 유대교에서 자신들만이 선택받은 민족이다, 신에게. 그런 선민사상, 신민사상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원래 유전학적인 혈통을 따져도 이 지역에서 팔레스타인들과 구분되는 자기들 유대인 계통이 엄연히 따로 존재했었다고 주장을 하지만, 그들의 말처럼 팔레스타인들과 구분되는 신민들, 즉 유대인 계통이 정말 예전부터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인류학자들의 이견이 많습니다. 그냥 결국은 다 그 지역의 형제들로 본다 이겁니다. 실제 고대와 중세를 거쳐 이곳에 살던 유대인이나 아랍인들은요, 서로 간에 이 나라 저 나라 소속으로 바뀌기도 했고요. 때로는 필요에 의해 서로의 종교를 개종하면서 저쪽 지역에 들어가서 이사가서 장사하고 저쪽에서 살아야지 우리 가족은 하면은
너 뭐 그런다고 해서 막 강압적으로 종교 이걸로 바꿔요. 안 그러면 여기 못 살아.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그 당시 사람들 기록을 보면 종교를 바꾸는 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지금처럼 뭐 큰 그렇게 잘못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유스러운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때로는 필요에 의해서 서로의 종교를 개종하면서 상대 지역민으로 융화되어 섞여 살아오기도 했고요. 이렇게 유대교와 이슬람교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믹스되어 가지고 형제처럼 살아오고 또한 각 민족의 고유한 종교와 문화를 존중하며 잘 살아왔었으며 그리고 이들의 종교에 대한 관용도 컸던 이유는 사실 그들의 종교도 뿌리가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뭐 불교에서 서로 이렇게 종파가 다른 거, 기독교에서 조금씩 그 종파가 다르지만 같은 기독교 신자, 같은 불교 신자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유대교와 이슬람교, 기독교 세 종교에서 동시에 아브라함을 섬기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는 이 세 종교의 각자의 성지가 담 하나 사이에 두고 따닥따닥 다 붙어 있고 같은 신화를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신에게 바치려고 할 때 이 믿음의 시험으로 신이 뒤에서 말리는 것. 유대교에도 나와 있고 성경에도 나와 있고 코란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누군가는 자신들이 더 특별하다고 생각하면서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상대의 종교와 문화를 하대하며 인정하지 않기 시작했고요. 오직 자신들의 종교와 문화만 신에게 선택받은 유일한 정당성을 갖추었다면서 나머지를 처단해야 할 이교도 취급하면서부터 이러한 상호 존중의 평형 상태는 깨지게 되었던 겁니다.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리들리 스콧 감독의 아주 명작 영화죠. 구해서 보실 수 있는 분들 아직 못 보신 분이 있다면 꼭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특히 많은 시간이 잘리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 감독판 디렉터스 컷을 꼭 구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 영화를 보면 이 영화에 대한 해외 언론의 평가가 여기 제가 하나 링크를 가져왔습니다. 여기에서 말하길 뭐라고 하냐. 이렇게 영화가 나오고요. 즉 해석을 하면 이 영화를 아직 안 봤으면 꼭 보라. 이 영화를 볼 때 베이루트의 무슬림들이 할리우드 영화 역시도 공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대인 편만 안 들면서 미화시키지 않고 역사에 대해서 공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기억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영화를 보면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중세시대에 기독교, 이슬람교, 유대교 모두 다 평화롭게 공존하면서 오래도록 거기서 같이 섞여서 살아오고 각자의 문화와 종교를 존중해줬던 그 시절에 갑자기 자신들만의 신이 진리라는 그런 교리와 거기에 정치적인 욕심이 들어가면서 여기에서 전쟁이 일어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헐리우드 영화처럼 완전히 유대인 입장에서만 자기들식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공정한 입장에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 당시에 영화를 지금 만들었습니다. 이거 참 재밌는 영화인데 아주 재밌고 멋있기도 하고요. 내용도 좋고요. 그런 영화가 있었죠. 역사적으로 오랜 시간 타지에서 핍박을 받아온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서 그랬죠. 떠다니면서 그러다가 가혹한 홀로코스트를 최근에 2차 대전 직후에 경험했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1차 대전 이후부터 전 세계에 솔솔 불던 민족 자결주의 등의 영향으로 팔레스타인 지역에 다시 예전 자기들 고향이죠. 이 지역으로 다시 이주해서 자신들만의 자치적인 정착촌을 만들어보자 라고 열망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시오니즘입니다. 시온이라는 지명은 바로 유대교의 성전이 밀집한 예루살렘과 그 지역, 바로 팔레스타인 지역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당시에 영국령의 통치를 받던 팔레스타인 지역의 아랍인들은 이렇게 재력과 학력을 겸비한 엘리트 유대인들이 자기들 고향으로 돌아와서 자신들과 이웃이 되고 자신들 사회의 일원이 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당시에는 처음엔 환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예전엔 다 형제였고 이웃 사촌이었으니까요. 처음 시오니즘을 주장하고 행동에 옮겼던 유대인 세력들도 당시 전 세계 유대인들 중에서 상당한 지식층이자 힘이 있고 또 그 당시에는
전 세계에 유행하던 사상 조류 중에서 사회주의를 따르는 사회주의 좌파 세력들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산당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 달리 근대까지만 해도 봉건 영주 세력에 의해서 전 세계의 사회적 불평등은 굉장히 심했죠. 평생 일해야 되는 소장농으로 태어나냐, 평생 일하지 않고 배부르게 사는 귀족으로 태어나냐, 출생에서부터 마치 그 인도의 카스트제도처럼 전 세계 사람들의 계층이 나눠지고, 노동자 계급들은 아무리 일하고 아무리 뭘 해도 사회적으로 기회가 안 주어지고 보릿고개가 되면 다 굶어서 죽어나가고 추워서 다 얼어 죽고, 그런 사회가 인류 사회에 몇백 년 동안 이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전 세계 각지에서 민중들의 봉기를 유도하고 있었고, 이렇게는 못 산다 하고 사람들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와중에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 등에 의해서 서구 사회의 왕족과 귀족들은 이 불온한 사상을 없애고 싶어 했지만, 보다 나은 평등한 지구를 만들고자 나오는 사상 개혁가들에 의해서 이 계급을 철폐하자는 새로운 사상들은 당시에 어떤 형태로 주장이 나왔냐? 민주주의라는 방식으로 나오기도 하고, 사회주의라는 방식으로 나오기도 하고, 공평선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세상에 출현해서 뒤흔들고 있었던 겁니다. 영화를 오늘 하나 더 추천드리고 싶은데 1900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어떻게 구해서 보실 수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예전에 나름 어둠의 경로로 이걸 구해서 봤는데요. 이것도 원작 그 감독판으로 보면 5시간 가까이 되는 영화입니다. 긴 영화들인데 굉장히 어마어마한 명작들, 보고 나면 왜 내가 지금까지 이걸 안 봤을까 하는 그런 후회가 드는 명작들 있죠. 닥터 집하고도 그러고요. 이 옛날 영화들, 이 중에 특히 1900년이라는 영화는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이 닥터 짐하고나 그런 것처럼 알려져 있진 않은데 보시면 상당히 재밌습니다. 감독은 베르나르도 베르톨루치 감독이고요. 주연은 바로 로버트 드니로와 프랑스의 안성기죠. 제라르 드파르디오까지 두 사람이 주인공으로 나오면서 협업한, 정말 출연진과 감독도 유명하지만 영화 자체도 굉장한 대작입니다. 1900년. 이 영화를 보면 바로 그런 최근 19세기까지, 1900년은 이제 20세기가 시작하는 때죠. 19세기에서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오면서 그 전까지 유럽이나 이런 각지에서 귀족과 영주들에 의해서 몇백 년 동안 불평등한 삶을 살던 그런 소장농의 모습들, 피지배층들이 당시 이제 지식과 사상의 개혁으로 사회주의랄지 막시즘이랄지 여러 가지 혁명이랄지 이런 것들이 문화층을 통해서 자기들한테 전달되고 봉기하려는 움직임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배층의 영주의 아들로 태어난 젊은이와 동시에 같은 날 거기에서 소작을 부쳐먹고 사는 농부의 그 몇 번째 아들로 태어난, 막내로 태어난 아이가 어렸을 때 같이 태어나서 그 지방에서 같이 친구가 돼서 뛰놀고 젊은 시절까지 친구가 되지만 사회에는 그런 바람이 불고, 둘 다 젊은 혁명가로서 이 사회를, 지구를 좀 더 나은 체계로 만들자는 데는 동의를 하지만 서로가 속한 계급이 다르다 보니까 그 방식에 따라서는, 결국은 둘 다 똑같은 걸 원하지만 방식에 따라서는 차이가 생깁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이념과 정치와 그런 파란만장한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면서 무장투쟁에도 관련을 하게 되고, 너무나 인상적인 마지막 모습은 어떻게 보면 살짝 스포가 될 수도 있는데, 이 두 주인공 젊은이가 호호백발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결국은 같은 고향으로 내려와가지고 같은 이웃에 또 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렸을 땐 그렇게 친한 친구였지만, 제가 지금 영화를 본 지 오래돼서 제 기억이 맞는지 좀 희미하긴 하지만, 나이 들어서는 이런 이념과 사상, 세상을 보는 시각 차이 때문에 원수가 되어서 서로 얼굴을 안 보려고 하는데, 바로 죽기 며칠 전에 나이처럼 완전 그 늙어갖고 힘이 없어진 상태에서 우연히 동네에서 마주칩니다.
그런데 둘이 또 멱살 잡고 싸워요. 할아버지들끼리 비틀비틀 하면서. 그러면서 끝나거든요. 보실 수 있는 분들은 꼭 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서 다시 얘기로 돌아와서 처음 사회주의 당파와 민주주의 당파가 그 당시만 해도 또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요. 지금의 공산주의 이미지하고는 틀리고 어차피 좀 더 나은 사회를 좀 더 많은 사람들의 자유와 평등을 위해서 나는 이 방식을 택하고 나는 이 방식을 택하고 그런 방법론의 차이만 좀 있었기 때문에 필요할 때는 서로가 손을 잡고 협력하는 모습들은 국제사회에서 여러 곳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렵지 않게. 다만 이 사회주의가 공산 독재 체제로 변질되면서부터 그때부터는 아주 나쁜 게 되었죠. 요새 뭐 우리나라의 홍범도 장군님 이분이 보기에는 우리 후손들한테 꼭 그래야만 속이 시원하냐 하는 거죠. 이분도 결국은 그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민족 자결주의를 통해서 지금 유대인 시오니즘을 본 것처럼 모두가 자치적인 민족으로서 나라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하고 독립하자 하는 그런 세력들은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뭐 이스라엘을 만든 유대인 시오니즘조차도 사회주의를 택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때는 그것이 진영 논리로 비판받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우리 후손들은 여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면서 이분의 진면목을 보기보다는 이 사람의 거취에 대해서 또 지금 우리가 내리려는 판단의 잣대를 들이밀면서 평가를 하고 있죠. 당시에는 외세를 벗어난 민족의 자주적 독립과 공동체의 평화 사상을 견지하는 순수했던 사회주의자들, 어떻게 보면 좀 이상주의자죠. 어떤 실제 현실에서는 좀 일어나기는 꿈을 꾸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렇게 순진하지만 이상적인 공동사회를 시오니즘을 주장하는 유대인들은 꿈꿨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유대인들과 팔레스타인들이 같이 모여 살게 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사람의 마음이 하나 같을 수는 없죠. 유대인 사회 안에서도 강경하고 배타적인 입장을 취하는 종파가 항상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팔레스타인에 있던 원주민들과 화합하려 하지 않았고 항상 자기들보다 한 단계 아래로 보았으며 선민사상에 입각해서 다른 민족들은 우리 유대인이 얼마든지 제거하고 추방하며 탄압하여도 신의 논리로서 이상할 게 없다는 그런 정신무장을 한 세력들이었습니다. 또한 이미 세계의 앞선 서구 선진국에서 최상위 계층으로 앞선 문화를 향유하던 그들에게 이 시골 촌구석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함께 한마음으로 융화돼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다는 것은 너무 이상적인 얘기였습니다. 결국 시간이 갈수록 자기들끼리 사업을 도와주고 자기들끼리 이권을 독점하고 그 지역에서 금전적인 그리고 문화적인 차별이 일상화가 되었고요. 똑같이 이 당시에 팔레스타인에도 전세계적인 민족 자결주의 열풍 아래 이미 해외에서 배우고 온 엘리트층들, 깨어난 사람들, 이런 팔레스타인 엘리트들도 이 모습을, 이러한 유대인들을 곱게 보지 않고 서로가 충돌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이런 잦은 충돌 끝에 1948년에 유대인들은 이 지역이 원래 역사적으로 자기네 땅이라면서 새로운 국가를 당당히 그곳에 이스라엘이라 명명하면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끊이지 않던 작은 분쟁들은 이 건국을 계기로 해서 아랍권 국가들 전부가 참여하게 만드는 중동전쟁으로 비화됩니다. 이 중동전쟁은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일어났죠. 끊임없이. 그리고 이번에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후에 역사를 살펴보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PLO는 수차례 연전연패를 거듭하면서 주변국으로 거처를 옮겨다니며 저항을 했고요. 우리나라 임시정부하고 똑같죠.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나라라 우기는 영토 안에서 그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이제는 자기들이 위의 통치 세력이, 이웃이 아닌 통치 세력이 되어서 지난 60년 가까이 철저히 그들을 2등 시민으로서 모든 권리와 자유가 같은 평등이 아니라 노예들을 다루듯이 2등 시민의 지위를 부여하고 그들을 60년 가까이 압제 통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서구의 만평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이 나치 독일한테 유대인들이 받던 차별 대우 2등 시민의 지위를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한테 똑같이
이스라엘 안에서 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비유한 만평들이 그간 해외 곳곳에서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자신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도를 넘은 압제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자신들의 이권 해석에 따라서 오히려 이스라엘의 손을 들어주고 철저히 팔레스타인 자신들의 고난을 못 본 척 외면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든 가서 목소리를 높여 부당한 자신들의 처지를 알리고 도와달라고 외치면서 노력을 했지만 그것은 결국 이 몇십 년 동안 국가로 인정받지도 못하는 팔레스타인 자치 1988년 우리 서울 올림픽 하기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에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임시정부는 국가나 제대로 된 정부로 인정받지도 못하면서 테러단체로 규정될 뿐이었습니다. 예전 우리나라에서도 고종이 특사를 보내죠. 국제회의가 열리는 네덜란드였나요? 헤이그 특사. 국사 시간에 한 번씩 본 기억들 나시죠? 3명을 보냈지만 일본이나 다른 어떤 거기에 동조하는 식민 지배 세력의 서구 선진국 문화 나라들은 우리나라의 뭐 고종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한국 정부를 인정을 안 해주고 오히려 이제 일본 말만 듣고 얘네들이 먼저 원해서 우리가 가서 지배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어떤 테러 단체 같은 걸로 규정을 해서 이 국제 회의에 우리를 입장도 안 시켜줘서 그 타국 땅에서 쓸쓸하게 눈을 감는 분도 계셨었죠. 또한 이미 미국을 주축으로 세계 문화계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유대인들의 지원 아래 지난 20세기에 수십 년간 이러한 팔레스타인들의 노력은 오히려 영화 같은 데서 항상 괜히 사람들을 해치고 악마처럼 나쁜 짓을 저지르는 테러단체로 항상 이들은 비춰졌고요. 그려졌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측은 오히려 선의의 피해자인 것으로 신의 땅을 찾아가는 그런 선택받은 피해자인 것으로 미화되어 왔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매트릭스라는 영화 안에서도 기계 문명에 대항해서 땅속에 자기들 인류 문화에 이제 자기들이 다시 되찾아야 될 땅이다. 이 지구 전체가 자신들이 되찾아야 될 원래 인류의 땅이다 하면서 자기들만의 도시를 정착촌을 건설을 하죠. 여기 이름이 어딥니까? 시온입니다. 시온. 또 검은 9월단이 예전에 뮌헨 올림픽에서 이스라엘 선수단을 무참히 참살하는 테러를 일으키죠. 물론 굉장히 나쁜 짓입니다. 최악의 참사. 정유정이 살인을 저지른 것처럼. 근데 얘네들이 이 살인을 저지른 배경에 어떤 일이 있고 다시 한번 이런 참사를 또 일어나는 걸 막기 위해서는 뭐가 문제였고 어떤 불평등을 해소해야 이런 제2, 제3의 뮌헨 참사가 안 일어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찰이나 노력은 없고 항상 정유정이 저지른 살인사건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비난하면서 단죄하고 비슷한 일을 저지르는 애는 몇 배로 더 무섭게 단죄를 해야만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 라는 식으로 영화마저도 세계인의 신성한 스포츠 행사 올림픽에서 죄 없는 이스라엘 선수단이 무참하게 살해당한 그걸 그린 영화입니다. 검은 9월단이 일으킨 최악의 참사를 토대로 만든 우리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명작 영화죠. 뮌헨 상도 받고요. 이런 건 다 이제 유대인. 물론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도 유대인이죠. 예. 그 지원을 받아서 이런 식으로 문화적으로 많은 홍보 작업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국제사회의 분위기는 처음 이스라엘의 편을 들어준 미국과 유럽연맹의 뜻에 따라서 주로 이스라엘을 그동안 지지해 왔으나 이제 20세기 말에 들어서는 여론도 점차 환기되기 시작했습니다. 2차 대전 이후 많은 나라들이 식민지에서 갓 독립을 할 때만 해도 미국 등에 대한 그들의 인식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말고도 세계 곳곳에서 펼쳐지는 미국과 선진국들의 행태가 그들이 선전하는 것처럼 고지곳대로 공정한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자국들의 이익과 세계 지배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한 사적인 기준이 더 많이 작용하는 거구나. 결국은 이 세상에 좋은 놈 나쁜 놈보다는 모두 다 자기들 이익대로 입맛대로 가는 게 미국이든 러시아든 어디 나라나 다 결국은 큰 차이가 없구나 라는 거를 이제 세상도 점점 깨닫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도 중국이나 러시아나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지배하는 세상보다는 지금 미국 자유주의가 지배하는 이 세상이 훨씬
비교하자면 좋습니다. 저도 이걸 선호를 하고요. 요런 저의 어떤 의견과 말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또 받아들이시는 일은 없길 바랍니다. 있는 그대로 파악을 하자는 거죠. 분명히 이게 좋긴 좋더라도 모든 거를 광신도처럼 미화하지는 말고 그 안에서 제대로 봐야 될 건 제대로 보자는 얘기죠. 자, 어쨌든 다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얘기로 돌아와서요. 점점 더 많은 세계인들이 이스라엘에 온당치 못한 팔레스타인 압제에 대해 바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요. 이런 기류에 힘입어서 드디어 1988년에 피에로는 비로소 국제사회에서 자치정부로서 정식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1993년에 오슬로 협정이 맺어지면서 이스라엘 안에서도 팔레스타인끼리 서로 자치지구를 주자, 가자지구 등 서안지구 등 팔레스타인 사람끼리 모여서 자신들만의 결정을 할 수 있는 자치기구를 꾸려갈 수 있도록 협의안이 그때 마련이 됩니다. 그런데 그 협의안에는 몇 가지 잘못된 점들이 있어가지고 구멍이 있어서 결국 결과적으로는 기대와는 달리 사실 그들을 팔레스타인 땅 전체에 여기 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수용소처럼 한 곳에 몰아넣는 효과도 나게 되었죠.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점령한 땅 안에서 팔레스타인 민족에 대해 행해진 각종 압제와 비인간적인 처지들 그리고 인권이나 국제법 따위는 무시한 철저한 학살, 고문 행위들은 미국과 서방의 비호 아래 언론들에서 그간 진지하게 다뤄지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실제로 팔레스타인 자치지구에서 태어나 자란 세대들은 출생 이후 계속해서 지금까지 예전 나치 독일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혀 살던 사람들처럼 비인간적인 삶을 지금까지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하여 거기에 항거하는 비무장 시위대이든 혹은 탱크를 향해 돌멩이를 던지는 어린 아이든 간에 할 것 없이 압정에 항거하여 자신들의 처우를 개선해달라고 목소리를 내는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은 그동안 이스라엘의 탱크와 총 아래 무차별로 사살당해 왔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건이 이 사건이었죠. 이 사진은 한 번씩 보셨을 겁니다. 설마 했지만 국제사회가 이거를 실시간 영상으로 보게 되죠. 프랑스에선가 프랑스 언론이 이걸 보도를 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시위대를 진압하고 무장단체를 진압한다는 그 현장에서 아이에게 뭔가 선물을 사주려고 지나가던 아빠가 여기에 엮이지 않으려고 숨어 있었고 이스라엘 군인의 그 바디캠의 그 모습이 찍힙니다. 그래가지고 거리도 얼마 멀리 5인 사격을 할 만한 거리도 아니에요. 10몇 미터밖에 안 됐어요. 바로 코앞이었는데 제발 자기들은 무장도 하지 않았고 이 아이와 아버지다. 제발 우리들을 쏘지 말라고 소리를 치는데 여기다 대고 조준 사격을 하죠. 그래서 이 아이가 죽습니다. 나중에 이 사건은 국제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비난을 받고 이것 때문에 국제사회 여론이 굉장히 이스라엘한테 더욱더 안 좋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20세기 말부터. 나중에 근데 이 사건도 결국은 뭐 조작된 영상에다 막 주장을 하면서 이스라엘이 질질 끌고 가게 됩니다. 이 언론사를 막 고발하고요, 고소하고요. 이스라엘의 우익 정파는 팔레스타인들이 아예 항거를 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항거의 씨앗이 생기지 못하도록 그들의 반란을 항시 더 크고 압도적인 힘으로 찍어 눌러야만 평화가 온다고 주장하였고요. 그래서 작은 밀란이나 항거가 있을 때마다 그것의 몇 배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군사적 보복을 실시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1987년에 이스라엘 압자에서 태어난 청소년층을 주축으로 해서 봉기가 일어납니다. 학생운동이 제1차 인티파다라고 하는데요. 그 학생운동이 일어난 직접적 원인은 이스라엘의 군사장비가 수송되는 과정에서 실수로 팔레스타인 노동자들이 일하러 타고 가던 자동차를 덮치고 그 안에서 무고한 노동자 여러 명이 죽고 다친 사건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위를 하는데 그 시위를 무장 진압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얼마 후에 팔레스타인의 어린 소녀가 유대인 정착맨이 그 앞에서 재미로 그 소녀를 쏴 죽인 사실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무죄 석방되는 사건도 일어납니다. 뭐 흑인들 비슷하죠. 미국에서 벌어진 사건들하고. 그래서 학생운동이 더 번지고요. 이 봉기의 불씨는 당시 팔레스타인의 자치지구인 가자지구와 서안지구 양쪽에 모두 빠르게 확산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우익정부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좀 더 무자비한 탄압으로 이들의 길을 죽이고 조기 진압하는 거, 무장 진압을 하는 것을 선택했고요. 결국에는
이 사건은 1993년 오슬로 협정이 나오기 전까지 무려 6년 동안 계속 탄압을 실시하게 됩니다. 비슷한 사건 하나 기억들 하시나요? 광주 학생 독립운동이라고 들어보셨죠?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라고 하고요. 1929년 11월 3일부터 광주 시내에서 일어난 일본 학생의 한국 여학생 희롱으로 일어난 한국 학생과 일본 학생 간 충돌과 11월 12일 광주 지역 학생 대시위 운동을 거쳐서 한편으로는 호남 지역 일대로 확산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서울을 거쳐서 전국 각지로 확산된 황일운동으로 1929년 11월 말에서 1930년 3월이나 5월까지 전국적으로 확산된 학생 독립운동을 지칭합니다. 이것은 결국 나중에 경성, 평양, 함경도, 간도, 미국, 중국, 일본의 교포들까지 확산됐고요. 전국적인 동맹 휴학, 학생 항일 시위로 변모 발전했죠. 거기에 대해 이제 무자비한 진압을 실시를 했고요. 일본은.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이 운동을 기념하기 위해서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을 제정하기도 합니다. 이 사진을 보시죠. 이스라엘 탱크에 돌멩이를 던지는 하마스의 어린아이입니다. 처음 탱크에 돌을 던졌던 이 당시 처음 이 청소년 시위가 일어났을 때요. 그거를 무장 진압을 하면서 흩어지라고 하는 이스라엘 군의 탱크에 청소년과 아이들은 이 당시 시위를 하다가 돌멩이를 던지면서 반항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주모자들과 처음 시위자들을 다 체포한 다음에 이스라엘군이 내린 결정은 탱크에 돌을 던진 어린 청소년 시위대들을 붙잡은 이스라엘군은 걔네들 팔을 모조리 부러뜨립니다. 그 자리에서. 버리라고 하면서. 그로 인해서 팔이 부러진 어린 시위대가 수백 명이라고 전해집니다. 또 이 기간 동안 팔레스타인은 수만 명이 부상당했고요. 수만 명이에요. 1604여 명이 죽었는데도요. 특히 이 중에서 17세 미만 어린아이가 참혹하죠. 273명이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군은 불시에 팔레스타인 남성들을 소집해서 폭행하거나 고문했으며 가택수사 명목으로 언제든 집안에다 최루탄을 집어 던지고 팔레스타인들한테 침입해서 폭행하곤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은 당시 국제사회에서 심한 비난을 받았고요. 막장 국가로 낙인이 찍히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역시도 이 와중에 피해가 있어서 시민과 군인 277명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 내에서 친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인들도 있고요. 또는 이스라엘 안에서도 아랍인들을 동정하는 약간의 종파가 다르고 생각이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양측에서 이 오랜 사건으로 인해서 광분한 꼭지가 돌아버린 지역민들에게 너도 저쪽 편이냐 하면서 역으로 공격당해서 그런 평화주의자들도 359명이 살해되었습니다. 관동 대학살 기억나시죠? 관동 대지진 때 있던 약 3, 4주에 걸친 혼란기 무렵에 일본 정부가 유언비어를 퍼뜨리면서 마을에 자경단을 결성하라는 공문을 각지에 보냈고요. 그러면서 이 모든 지진을 튼탄 약탈과 강간과 학살은 사실은 이 조선인들이 주도한 거다. 그런 소문이 퍼뜨리면서 집집마다 죽창을 들고 들어가서 조선인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던 일본인들이 자경단을 만들어서 조선인들을 다 학살을 하는 제노사이드를 벌인 사건입니다. 이 과정에서 조선인만 당한 게 아니라 중국인 심지어 일본인들도 살해당한 사람이 많습니다. 이처럼 인류사에서 서로가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보복은 더 큰 피해 보복을 부르고 이것은 끝이 없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모두 그 안에도 온건파가 존재하며 이들이 여론과 정권을 잡을 때에는 일부 화해 모드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이미 지난 세월에 치유할 수 없는 큰 상처를 받은 각국의 국민들은 자기들의 피해 보복의 동기가 희석될까봐 극렬파를 더 지지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에서는 서한지구 말고 가자지구에서는 극렬 우파인 하마스가 집권하게 되고 또 또라이 취급을 받는 이 하마스 등이 지지를 받게 되면서 그때는 또 양국의 대립이 극단으로 치닫곤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다시 이스라엘 최고의 극렬 우파 정권이 들어서면서 미국이 말려야 할 정도로
팔레스타인 자치지구에 대한 압제가 또 21세기 와서 실시가 되었고요. 그 여파로 자연스레 힘을 잃어가던 하마스 정당도 다시 또 팔레스타인들의 지지를 얻게 된 겁니다. 흔히들 이스라엘에 대한 팔레스타인의 자폭 테러단들, 우리가 제일 영화에서도 그러고 제일 싫어하는 말이 안 통하는 꼴통들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죠. 자폭 테러단들, 말도 안 되는 광신도들, 즉 과격한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 있다. 쟤네들은 아주 못된 놈들이다.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된다. 우리는 다들 그렇게 알고 있죠. 하지만 팔레스타인 내부에도 이스라엘처럼 과격파 말고 온건파들도 여럿 있습니다. 또한 하마스 같은 극렬 단체는 팔레스타인 안에서도 대부분 환영받지 못했었습니다. 오히려 이를 더 안 좋게 키우기만 하고, 또 팔레스타인 안에서도 같은 동포들에 대해서도 언론 독재와 말도 안 되는 압제를 실시하곤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 팔레스타인 하마스의 이스라엘 침공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들이 초기에 많은 이스라엘 민간인들을 죽이고 강간하고 끌고 다녔음에도 그걸 보는 가자 지구의 주민들과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 뛰쳐나와서 같이 환호를 하고 박수를 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말 그 사람들은 인간이 아닌 동물들 수준이라서 그랬을까요? 이 영상은 2년 전에 그 시위대를 또 이제 진압하고 거기에 대해서 로켓포를 또 청년들이 빵빵 쏘니까 어마어마한 공습을 진행하면서 다시는 그런 반항을 하지 못하도록 과잉 진압을 하면서 자치지구 안에 살던 10살 소녀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고 하루아침에 자기가 살던 집이 폭격으로 무너지고 가족이 다 죽고 하는 거를 자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인터뷰를 하고 있죠. 자기한테 무슨 죄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죠. 여러분은 혹시 살아오면서 누군가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면서 그 사람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찢어 죽이고 싶다는 충동을 느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까? 악마와 천사는 항상 우리 안에 같이 존재합니다. 다만 어떤 상황이 되어서 그것이 튀어나오냐의 문제입니다. 실제로 팔레스타인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자폭 테러 지원자를 모집하게 되면요, 그 지원자가 너무 많아서 추첨으로 뽑아야 될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가 하마스 정파처럼 이슬람 원리주의 극렬주의자들도 아니고요, 피에 굶주린 광신도들도 아닙니다. 살면서 말도 안 되는 이스라엘 통치의 압제와 불공정을 겪고 바로 자신의 눈앞에서 자신의 가족과 친척들이 아무 이유 없이 죽임당하고 폭격당하고 차별당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수색영장도 없이 문을 부수고 들어온 이스라엘 군경에 의해 형제가 맞아 죽고 여자들이 학대당하고 총살당하는 것을 보면서 인간의 내면이 무너진 사람들입니다. 서양 언론인이 펴낸 저서에 의하면요, 그가 탐사 취재를 통해서 알아낸 자폭 테러 지원자들은, 그리고 실제 자폭으로 삶을 마감한 사람들 중에는 27세 여성 변호인 혹은 60대 할머니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가족을 그동안 형제 9형제의 부모 모두 다 이스라엘에 의해서 모두 생명을 빼앗기고 세상에 혼자만 남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내용에서 여러 번 언급했다시피 2021년도에 극우 총리 네타냐후는 예루살렘의 이슬람 성전 알 악사 모스크에 군경을 투입해가지고 시위대를 무자비하게 탄압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알 악사 모스크는 세계적으로 이슬람의 3대 성지 중 하나입니다. 이로써 일이 커졌고 네타냐후는 더욱더 강경 진압에 열을 올립니다. 국제사회가 이를 걱정하기 시작했고 각국의 취재 기자들이 들어와서 그동안 또 잠시 잊고 있던 이들의 문제를 들춰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네타냐후의 극렬 정파가 그동안 팔레스타인 자치지구의 유대인 정착지구를 더 넓혀가면서 강제로 그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으며 추방했고 온갖 탄압을 받아온 이들이 다시 시위를 하자 그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는 과정에서 피신한 일부 시위대들이 알 악사 내부로 피했지만
그곳에 대해서도 무자비한 탄압을 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당시 극단주의 유대인 종파들은 이러한 현장에 나와서 알-악사가 침탈당하는 광경을 보고 오히려 박수를 치면서 환호까지 했었다고 합니다. 이에 그동안의 이스라엘 만행에 치를 떨던 팔레스타인 봉기가 하마스의 로켓포 공격으로 이어졌고, 그리고 이스라엘 방해군은 가자지구 토벌에 들어가 무자비한 진압을 펼쳐서 많은 사상자들을 내게 됩니다. 21년도 얘기입니다. 물론 수없이 치러진 비슷한 과정에서 그때마다 이스라엘은 보복이라면서 팔레스타인 자치지구, 특히 가자지구에 무차별 폭격을 가해왔었습니다. 순서는 늘 똑같았습니다. 민병대 수준의 팔레스타인 극렬단체가 로켓포를 발사하면 아이언돔으로 방어하고 그 다음에 전투기를 출격시켜서 자치지구에 무차별 공습을 합니다. 그리고 군경이 가자지구에 침입해서 가가오 수색하면서 무차별 진압을 하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항상 대부분 자치지구에 밀집된 지리적 특성상 7알의 민간인 사상자와 피해자가 꾸준히 나왔었습니다. 더구나 이어지는 탐사 보도들에 따르면 사실상 얼마 전 치러진 이스라엘의 총선에서 네타냐후 정파의 각종 비리와 부패가 발각돼서 패배하게 되자 21년도 얘기입니다. 자신들의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서 부정선거 뉴스를 퍼뜨리고 팔레스타인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고 거짓 선동을 퍼뜨리면서 이를 키운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국제사회 여론은 이스라엘을 강력히 비난하기 시작했고, 미국도 그래서 할 수 없이 네타냐후 총리와 거리를 두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 일 이후 네타냐후 총리는 2달 정도 후에 퇴임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난 2년 동안 격화되는 유대인들과 팔레스타인 간의 대립은 다시 또 이스라엘 안에서 극렬 우파를 지지하게 만들었고, 거의 1년 후에 네타냐후는 다시 자신들의 해당 정파가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현장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당연히 그동안 법정에서 진행되던 네타냐후에 대한 부정부패 비리 사건에 대한 조사와 재판도 일단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는 다시 또 사법부까지 자기들 마음대로 조종하겠다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려고 하자, 이제는 이스라엘 국민들조차도 내부에서 전국적 시위를 일으키면서 네타냐후 정권을 비판하게 되고 실각될 위험에 또 한 번 처하게 되는데, 이때 또 한 번 네타냐후는 국면 전환용으로 이슬람의 성지인 알-악사 모스크를 금년 3월에 또 한 번 들쑤셔 놓아가지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자극했고, 이거를 못 참은 팔레스타인의 무장단체들이 또 로켓포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만들어서 자기들 극렬 지지층들을 이스라엘 내부에서 또 집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도화선이 돼서 결국 아는 사람들은 다 예상할 수 있었던 이번 전쟁이 터지고, 이런 식으로 전쟁이 나니까 네타냐후를 반대하던 이스라엘 국민들도 네타냐후 총리가 좋든 싫든 다시 단결해서 뭉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사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그냥 한 거가 아닌 과거의 중동 전쟁처럼 전면전을 다시 벌여야 한다고 이때부터 생각했을 겁니다. 실제로 이번 군사작전의 이름은 자기들이 모욕당한 알-악사 모스크에 대한 보복전이라는 뜻에서 작전 이름이 알-악사의 홍수작전이라고 명명이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이렇게 무한적으로 반복되는 압제와 억울한 탄압들을 국제사회 아무도 자기들을 위해서 간섭하려 들지 않을 것이고, 결국 그들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외면하는 가운데, 모른 채 하는 가운데 현세의 지옥에서 계속되는 지난 70년의 삶을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과 아랍의 맹지운 사우디가 최근 평화수교를 맺는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렇게 되면 자신들을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지지해주고 케어해주고 돌봐주려 하던 같은 중동의 아랍 세력들마저도 사우디가 이스라엘과 겉으로 친하게 지내면서 이제는 사우디가 시키는 대로 이 아랍 세력들도 자신들의 억울함과 부당함을 알리려는 모든 노력은 동조를 안 해주고 더 앞으로 조용히 묻혀지리라는 그런 불안감에서 일부러 이번 한 거를 일으켰을 거라는 국제적 분석도 나오는데, 이 역시 설득력이 있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얘기한 이런 뒷배경보다는 결국엔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뒷배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 속에서 가장 힘을 얻는 것은 결국은 가장 극렬단체인 하마스였고, 이들의 생각 없는 처참한 이 또라이식 만행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이 악행들은 전 세계의 팔레스타인들의 억울함을 알리기보다는 오히려 그간 팔레스타인의 사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큰 역효과가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마스 대변인은 전쟁 초기에 국제사회가 팔레스타인 사람들 그리고 알-아크사 같은 성지에 대한 이스라엘의 만행을 중단시켜달라. 제발 우리 목소리를 들어달라. 이것이 이 모든 전투를 시작한 이유이다라고 성명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결국 이번에 터진 전쟁에서 초기 하마스가 저지른 만행이 부각되긴 했지만 우리나라보다는 비교적 공정한 정보들을 접하고 있던 외국에서는 유대인 지지 여론만큼 팔레스타인 지지 여론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전쟁 초기의 뉴스인데요. 미국의 카일리 제너라는 유명한 셀리브리티가 있는 모양입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굉장히 유명한 인플루언서인가 보죠. 이 사람이 전쟁 초기에 자기 SNS에 이스라엘 지지글을 올렸다가 어마어마한 미국 사람들이 댓글로 이 멍청한 X야 뭘 알고나 떠드냐 하고 문매를 맞아가지고 게시물을 초반에 삭제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저스틴 비버 역시도 이스라엘 지지를 표명하는 어떤 게시물을 올렸다가 엄청나게 그 댓글로 사람들한테 문매를 맞고 황급히 게시물을 삭제했었다고 합니다. 동시에 전 세계 곳곳에서는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가 동시에 처음부터 나왔었고요. 그리고 유럽의 프로축구리그에서 활동하는 이쪽 이슬람 선수들도 너희들이 몰라서 그러지 그동안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당한 압제를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하마스의 만행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그렇다 해도 나는 가자지구 사람들을 지지하겠다 라는 성명을 프로축구 선수, 유명한 축구 선수도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복잡한 내막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하마스가 저지른 참상만 전해드리면서 점점 더 언론과 세력들이 원하는 대로 감정적으로 조종되게 마련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그러했듯이. 그리고 서방 진영에서 팔레스타인 지지 성명을 처음에 냈던 목소리들도 결국엔 서방에서 목숨줄을 잡고 있는 게 누굽니까? 주류 세력이 유대인 연합입니다. 그 사람들의 정, 재계, 문화계 전반에 걸친 이 사람들의 파워와 힘 그리고 그들의 압박 때문에 서서히 굴복하는 모습들이 지금 며칠 후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미국의 하버드생들이 여러가지 학생단체에서 팔레스타인 지지 성명을 내기도 했었죠. 하지만 바로 그 다음날 미국의 하버드생들이 가장 높은 연봉을 받으면서 리크루트 헤드헌터 돼서 취직이 되는 데가 바로 미국의 월스트리트와 IT 산업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알고 계시겠지만 월스트리트와 IT 산업계의 모든 CEO와 주요 인물들은 전부 다 유대인 연합이죠. 거기에서 바로 그 다음날 제가 항상 그 미국의 어떤 행동대장으로 보는 기업인 중에 경제인 중에 한 명인 빌 에크먼이 바로 그 다음날 블랙리스트를 돌립니다. 이 기사 보신 분들 계신가요? 그래서 이번에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성명을 낸 하버드대 그 학생들이 누구냐 하고 월가에 블랙리스트를 돌립니다. 얘네들은 절대로 취직시켜주지 말자는 거죠. IT 업계에서도 그러고 빅테크에서도 그러고 결국은 하루인가 이틀 만에 이 하버드생들이 자기들의 입장을 번복을 하고 이 단체에서 전부 빠져나옵니다. 또한 영화계에 있는 수많은 유태인 계열 배우들과 감독들과 작가들이 바로 이스라엘 지지 성명을 냈고요. 이 안에서 잠시 팔레스타인에 대한 지지를 성명을 냈던 팔레스타인계 톱 모델도 이 업계의 영향력 아래서 은근슬쩍 자신의 주장을 살짝 철회하게 됩니다. 또 오늘 나온 뉴스인데 유럽에서는 전쟁 관련 팔레스타인 유태인들에 대한 이스라엘에 대한 약간 규탄적인 얘기와 팔레스타인 지지 그런 게시물을 올린 선수에 대해서 축구 선수에 대해서 활동 정지 명령이 들어갑니다. 더 재밌는 거는 세계 최대 도서전으로 꼽히는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서 이미 상을 받기로 예정된 올해의 작가, 팔레스타인 작가의 시상식이 갑작스럽게 취소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이 그 석상에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을 규탄하고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인터뷰나 성명을 발표할까봐 지레 이 사람을 시상식을 취소해버린 겁니다. 이것 때문에 전 세계 수백 명의 작가들이 지금 반대 서명에 동참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 팽팽한 여론 대립은 지금 사실 가자지구를 초토화시키려는 네타냐후 욕심에 브레이크를 걸게 되면서 지금 그래서 가자지구에 대한 무차별적인 어떤 지상작전이 자꾸 연기가 되고 있는 거죠. 여론의 눈치를 보는 거죠. 그런다 해도 날마다 많은 민간인들은 지금 희생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역시도 미국 편이긴 하지만 그 안에 국민들 여론들이 이런 식으로 팽팽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봉쇄하는 건 분명한 국제법 위반이다 하고 지적을 하면서 국제사회에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 역시 굉장히 많은 외부 압력에 흔들리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자지구는 지금 전면 봉쇄를 당한 속에서 유일한 탈출로마저 막히고 남부로 가면 회생될 길이 있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남부로 피신했어도 결국은 어디 외부로 빠져나갈 길도 없고 제대로 된 구호물자도 이미 다 봉쇄당했죠. 결국은 자신들이 버리고 떠난 북부의 재산과 집 이런 것들은 지금 완전히 폐허가 돼서 돌아갈 곳도 없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에서 가자지구 내에 백린탄을 쐈다는 증거 영상들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여기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이제 푸틴이 악마가 아니고 신사로 보일 정도죠. 공개되는 영상들을 봐도 하마스 고위직이 머무르는 곳이라서 자기들이 정밀 타격을 했다 이스라엘이 주장을 하지만 여기에 어마어마한 폭탄이 떨어지면서 주변 4-5채의 건물은 순식간에 쑥대밭이 됩니다. 당연히 70-80%의 민간인들도 같이 죽는 거고요. 융단 폭격이죠. 네타냐후는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진정으로 집을 되찾기 위한 전쟁이며 자기들 극렬 유대주의의 교리를 얘기하는 거죠. 하마스는 이슬람 국가 ISIS처럼 절대 지상에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거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가자지구를 쑥대밭을 만들겠다. 인종 청소 얘기하는 거죠. 이 와중에도 이 힘든 와중에도 진짜 천사들도 모습을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그동안 2등 시민의 계급으로서 그 많은 차별을 겪고도 종교나 인종이나 사상과 관계없이 공습이나 전쟁 때문에 피해를 보고 힘들어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돕겠다고 나서는 이 안에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있고요. 또 힘들게 당하는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을 돕겠다고 나서는 이스라엘 쪽의 사람들도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항상 두 극렬 단체가 대립이 격화될 때 중간에서 변절자라고 박쥐라고 오히려 같은 동포들한테도 테러를 당하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좀 격앙돼서 요새 영상을 거의 회원 영상까지 합치면 하루 단위로 누가 이걸 듣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하지만 또 이제 하루도 안 돼서 이 긴 영상을 또 올리는 건 글쎄 누구 한 분이라도 들어가면서 이 얘기를 들으면서 조금이라도 좀 우리가 다 같이 사는 인류 사회를 위해서 조금은 보는 시각에 변화가 좀 생길 수도 있는 어찌 보면 공허한 목소리일 수도 있지만 답답하기도 하고 또 희망을 좀 품기도 하면서 또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어쨌거나 채널은 경제 이야기를 하는 채널이니까요. 지금 답답한 마음에 이런 영상을 만들긴 했지만 그 전부터 쭉 이어오는 기축통화의 패권 안에서 전쟁과 이걸로 인해서 기득권 세력이 어떤 식으로 몰고 갈 거고 이것이 시장에 지금 어떤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가는 이미 반기 분기별로 지금 쭉 큰 흐름으로 짚어가고 있으니까 꾸준히 같이 보시는 분들은 무슨 헛소리만 이렇게 하는가 싶지만 그 전부터 또 다른 영상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가는 저랑 같이 잘 이렇게 탐지를 하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긴 얘기 들어주신 1000만 구독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